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모든 재난 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어두운 밤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가건물 3개 동을 태운 큰 화재 사고와 빗물 펌프장에서 공사하던 중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줄기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30여 가구가 대피하고 500여 세대가 단수되는 아찔하고도 위험했던 안전 사각지대를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두운 밤 시간대 화재 사고 많았습니다,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세대 주택이나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구룡마을에서 또 큰 불이 났습니다. 이곳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주변 환경을 보면은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이런 숲이 있는데요. 또 그리고 비닐과 목재로 된 가건물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또 다닥다닥 지어진 집들이라서요, 불이 나면 순식간에 크게 번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재는 스스로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밤 8시 26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가건물에서 시꺼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퍼져 건물 3개 동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여 불은 더욱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룡마을은 대부분 구조상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떡솜, 샌드위치 판넬, 합판 등 불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스통을 해체하는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인명검색을 실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주민들을 대피시킨 후 신속히 화재 진압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19분 서울 마포구 대웅동에 있는 목조식 단독주택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수를 뿜어대고 있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데요. 한밤중 갑작스런 화재, 잠자던 80대 노인과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총력 대응으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꺼졌으나 주택 2개 동과 점포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밤 8시 14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즉시 화재 진압을 펼치는 동시에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요. 이 화재로 20대와 50대 남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환기 배기관 덕트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 찌꺼기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걸 보니까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자, 이렇게 불이 빨리 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불에 잘 타는 단열재로 된 건물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이렇다 말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마을의 진입로가 워낙 좁고요. 소방용수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또 요즘 같은 때에는 바람까지 굉장히 많이 불어서 화재 진화 작업에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판자집 같은 가건물이 밀집해 있고요. 또 주택 대부분이 비닐이라든지 목재 이런 것들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졌고 네. 또 송전선에서 불법으로 끌어온 수많은 전선들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다 보니까요. 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2011년 구룡마을 재개발에 나선 것도 이 잦은 화재와 안전 때문이라고 하죠.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안전의식으로 구룡마을이 하루빨리 잦은 화재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밤 10시 24분 송파구 신천동의 호텔 앞 사거리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뒤엉켜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음료 배달 트럭이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행인 3명을 치는 사고를 낸 것인데요. 이 사고로 건널목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차유리 파편에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승용차 탑승자와 행인 2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오르막길을 직진하던 트럭 운전자가 앞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9분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사고 차량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조해내기 위해 차 앞유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구간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고차 안에 갇혀있는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2시 18분 부천에서 양천구 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같이 탄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새벽 시간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보지 못하고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배달하던 1톤 트럭이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 행인 3명을 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행인 중 20대 여성은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방심하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1톤 포토트럭 운전자가 오르막길을 가다가 이 앞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오르막길에서의 사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네. 오르막길에서는요, 잠깐 정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차가 뒤로 밀리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순간에 뒤에 차가 있다거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트럭도 주의를 잘 보지 못해서 낸 사고잖아요. 수동기어 변속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의심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올바른 안전 운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죠. 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차량 숫자는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비례해서 각종 차량 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누구나 키를 꽂고 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겁도 없어지고 또 친근하게 생각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인데요. 네. 그렇지만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는 빠르게 튕겨져 나가는 도로 위의 총알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만큼요. 통제 안 된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다라는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자동차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조작을 하면은요. 이 같은 부주의 사고는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올바른 운전법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오토매틱 자동차는요. 출발할 때 반드시 브레이크를 꽉 밟은 채로 운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한다.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네. 말씀이죠? 네, 오토매틱 차, 즉 오토차는요. 네. 클러치 페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인데요. 오토 차량은 시동을 걸 때 기어 레버를 주차 혹은 중립에 놓지 않으면요. 네.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차나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곧 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기어를 후진이라든지 드라이브 이렇게 운전 중으로 바꿔야 하는데 네. 바로 이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고 있지 않으면 차가 움직여서 앞뒤 차량과 충돌하기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점 때문에 출발할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는 안전 습관을 꼭 몸에 익히셔야 되겠고요. 또 급경사가 길어지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뭐 차를 운전하고 있고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엔진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 표현을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정확히 표현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밟는다기보다는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 안전에 관해서는 창피할 게 없죠. 사실 네. 잘 알면 좋으니까요. 네. 모르면서 알고 있는 듯이 어물쩍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한마디로 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요. 자동차의 저속 기어로 운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엔진 자체가 자동차를 꽉 물고 천천히 굴러가게 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엔진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효과를 낸다 해서 엔진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급경사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발 브레이크부터 밟지 말고 기어를 저속으로 돌려서 엔진 힘으로 자동차를 천천히 가게 하라. 이 말씀이겠죠? 네,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잘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분들이 엔진 브레이크가 아닌 네. 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긴 급경사길을 내려가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저도 사실 해봤고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 맞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계속 연속적으로 밟으면요, 과열로 인해서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 현상이 생기고요. 이 기포 현상 때문에 브레이크가 터지거나 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 급경사 구간에서는요, 기어 단수를 저속으로 낮추고 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내려가는 이런 운전 방법이 필요하고요. 네. 또 브레이크 페달은 그 다음으로 보조로 있다는,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는요, 속도에 따라서 기어를 알맞게 변속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네. 시속 한 30에서 40km 구간에는 2단 기어, 또 40에서 60km 구간에서는 3단 기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교수님, 이 차가 비탈길을 힘들게 넘어가서 좀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 완만한 내리막길,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개를 힘들게 넘어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제 도달하시면요. 네. 기름값을 아낀다고 이렇게 시동을 아예 꺼버리고 차를 그냥 쉽게 굴러가게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운전 중에는 엔진을 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대로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엔진을 끄게 되면 파워 핸들이나 파워 브레이크 차량의 경우에는요, 파워가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핸들이라든지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어서요,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을 좀 아껴보겠다고 이렇게 큰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좀 밀린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앞뒤 차를 조심하시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성능이 회복될 때까지 같은 동작을요,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 운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운전 습관이 나와 남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 36분, 파열된 상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촌로 빗물 펌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강로 빗물 펌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내설돼 있던 600mm 상수도관 연결부가 파열돼 인근 주택 37가구가 침수돼 주민 48명이 대피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이 어깨를 다쳤습니다. 출동한 119 현장 구조대는 우선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누수부터 응급 마금 조치를 한 뒤 누수로 인해 주택에 들어찬 토사 제거 작업과 물 빼기 작업을 동시에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촌동과 용문동 일대 500여 가구가 1시간가량 단수돼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수의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54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또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도로 위로 용솟음치고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은 시민 통행부터 통제한 뒤 구체적인 단수 지역을 일일이 파악하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후된 배관이 균열돼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도 간 누수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만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녁 7시 26분 강남 소방서 119 구조대가 지하철역으로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을 쳐다보며 승객들이 불안한 눈으로 술렁대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규정상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사고 당일은 정비업체 직원 혼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진입하는 전동차를 알아차리지 못해 번을 당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 메트로 당국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요즘 상하수도관 누수 사고가 잦아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교수님. 저런 누수 사고의 원인 대체 뭘까요? 네, 상하수도관은 보통 낡고 오래될수록 파손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 파열되면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번에도 누수 사고로 집안이 침하되면서 주변에 수돗물이 끊기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됐습니다. 자, 이 같은 누수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일반 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를 하면서요. 지하시설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우선 상하수도관 주변의 굴착 시에는요.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장비 사용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기초공사를 위한 보링 작업 때 시험 굴착을 먼저 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셔야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가 공사 때에는요. 현장 감독이라든지 공사 관련자들로 하여금 상수도 시설물을 파악하고요. 또 현황도를 반드시 갖추도록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구잡이식 공사가 수도관 파열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요. 낡은 상하수도관은 반드시 교체될 수 있도록 관련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더욱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매년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야외 나들이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발열성 질환 및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가을철은 벌초, 논밭 추수 작업에 밤따기, 도토리 줍기 등 다양하게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라 주의가 한층 더 요구되는데요. 자, 가을철 야외 활동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 안전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인 찌찌가무시증, 또 렙토스피라증, 또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매개체가 털 진드기 유충이나 들쥐, 집쥐들로 이들의 배설물이 사람의 상처난 부위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초기 증세는 감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가을철 야외 나들이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이 3대 질환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숙지하셔서 건강한 가을 나들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쯔쯔가무시증은요. 매개가 털 진드기 유충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을철 9월에서 12월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1주에서 한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네, 앞서 감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고열, 오한, 또 심한 두통, 기침 등 이렇게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야외 활동 후에 발열이라든지 오한 등 감기 증상이나 검은 딱지 등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렙토스피라증 궁금한데요. 이게 이름이 좀 낯설어요. 이 질환은 어떻게 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렙토스피라증은요. 감염된 동물, 즉 들쥐라든지 족제비, 여우, 개 등의 이런 소변에서 배출된 균이요. 사람의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황달이 없는 경증의 감염도 많고요. 또 드물게는 황달을 동반한 중증 감염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또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질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동물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발열과 함께 입 천정이나 아니면 결막이 충혈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배설물은 가급적 닿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가을철 야외 나들이길에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맨발이나 맨살이 풀밭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감염병 예방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네, 예방법이라고 하면 추수라든지 야외 활동 시에 노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개인 보호 장구를 철저히 착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또 풀밭에 눕거나 앉을 때는 반드시 돗자리 같은 깔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귀가하신 후에는요, 즉시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또 샤워를 하는 이런 건강한 습관을 들이시고요. 옷은 항상 탈탈 털고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더라도 항상 바로 세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할 행동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산들산들 부는 가을바람의 낭만에 취해서 무턱대고 풀밭에 앉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이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레저용 자전거에서 시장보기 자전거, 출퇴근 자전거조까지 바야흐로 자전거 1200만 시대에 돌입했다는데 그에 반비례 자전거의 안전은 더 많이 흔들려 점점 불안전지대로 변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덩치 큰 자동차에 받쳐 꽈당 넘어지고 맙니다. 무단횡단이 위험하기는 자전거라고 예외는 없는 법. 큰 자동차에 그대로 받치고 맙니다. 자전거가 덩치가 작고 요리조리 잘 다닌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보행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자전거는 결코 보행자가 아니랍니다. 횡단보도 어린이들 위험합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는 차라리 자신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늘 사람 조심, 차 조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음주운전 자전거인데요.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데요. 처벌 규정이 있든 없든 가장 위험한 처벌,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편하게 봐오던 자전거,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막상 다양한 자전거 사고 영상을 다시 보니까
좀 무서워지고 오싹해집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1200만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세발 자전거부터 할아버지들의 동네 한바퀴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가 이동용이나 혹은 또 레저용으로 전 국민의 애마가 된 상태인데요. 막상 도로 위에서는 걸핏하면 사고가 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는 사고 불안전지대에 놓여있는 사고에 매우 취약한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가 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교통법규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호받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가 덩치가 작고 또 요리조리 이렇게 좁은 곳도 마음대로 잘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보행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자전거는 결코 보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를 내지 말고 또 당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전거는 차다라는 교수님 말씀 명심하고요.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이용해야겠습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안전지대 119.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세월호 사고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추락한 돌고래호가 전복돼 승선자 10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국민들을 또 슬픔에 잠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복된 돌고래호의 문제가 세월호의 인재의 판박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또 명단에도 없는 탑승자, 또 심지어는 8년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지자체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높은 파도에도 돌고래호는 운행을 강행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시간여의 사투 끝에 전복된 배 위에서 구출된 생존자들조차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데 또다시 발생한 낚싯배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또 지자체도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서 다시는 이런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 구명조끼를 입어라. 얼핏 보면 거추장스럽고 우습게까지 보이는 사고 예방, 안전수칙들. 정작 사고가 나면 위력을 발휘합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